위정 척사 아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위정, 이 정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을 지켜서 척사, 사사로운 거를 배척하자는 게 위정 척사 사상입니다. 여기서 사사로운 거는 일본, 외세, 천지고를 다 사사로운 것으로 몰아붙여서 조선이 지킬 것은 오로지 정, 성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위정 척사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도 계속 여기 보시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위정 척사 사상이 조선을 지배하는 근간이 됩니다. 이 위정 척사 사상이 어디서 온 사상이냐고 성리학의 이 사상에서 이 관에서 천주교 박해하면 무슨 천주교 박해요. 네, 훨씬 전이죠. 1866년이 아까 병인 박해, 병인이 아니고 인구의 병인 박해 사상. 네, 그때부터 네. 66년. 네, 66년. 71년 10년. 천주교의 계약중에 언급이 이 위정 척사 사상은 여기 보시면 이제 10년 단위로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하고 밀접한 관련을 하는데 1860년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흥선대원이 실시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일체 외세와 교류하지 않고 문호를 닫고 서양과 일체 교육하지 않고 뭐 일본과도 일체 교육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는 쇄국 정책입니다. 이제 이항로, 기정진 같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초기 위정 척사 사상가입니다. 이항로, 기정진 뭐 그 상소문 엄청나게 올리고 이항로 같은 사람 나중에 이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문호가 개방이 되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게 1864년부터 73년까지거든요. 64년부터 73년까지 꼭 10년인데 요 1860년대 위정 척사 사상하고 흥선대원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다가 아까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죠. 70년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문호는 개방했지만 절대로 더 이상 문호 열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일본의 힘에 의해서 일본의 굴복당해서 문호는 개방을 했지만 절대로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철저한 개항 반대 운동. 새 항구는 개항이 됐지만 그 이후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뭐 이게 아주 나약한 주장이 됐고 저기 이제 외양 일체라고 하는 게 학문으로 제가 변화를 안 시키는데 왜 일본하고 양, 서양은 일체 다 나쁜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몰아내고 서양도 몰아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외양 일체로. 저 외양 일체는 나중에 동학 주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동학 사상. 동학. 그래서 이 1870년대 그 대표적인 위정 척사 사상가는 최익현 선생입니다. 최익현 그 대마도 가시면 대마도에 수국하신 분이죠. 앉아서 우리나라 쪽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잡아가요. 이 최익현이 끝까지 일본의 그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해요. 대마도에서 수국하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위정 척사 사상가의 70년대. 동학나는 언제지? 동학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긴 시기에 벌어져요. 1860년대에 만들어져요. 최재우 60년대 정도. 네. 60년대 만들어지고 동학이 농민운동으로 동학 농민 전쟁으로 발달한 1894년에 64년. 94년. 94년. 벌써 90년대네. 네. 그러니까 훨씬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 그러니까 동학 사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는 60년대부터 만들어집니다. 최재우가 등장해서 이제 농민들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개한 거는 90년대. 네, 94년부터. 94년. 네. 청일전쟁이 또 이제 결부가 됩니다. 동학 농민운동하고. 혹시 성리학이 유교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유교요? 네, 전혀 다른 건가요? 성리학은? 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칠판 잠깐 쓰겠습니다. 네. 한나라, 당나라, 충북 기억나시죠? 네. 이때는 훈고학이라고 하는 유학이 크게 발달하는데 훈고학이 뭔가? 한나라, 당나라인데요. 네, 한나라인데 당나라인데 진시황이 했던 분석에는 기억나십니까? 진시황. 전혀 역사는 문고학이 그 공자 맹자를 연구한 글자를 연구합니다. 그 진시황이 그 분석행위라고 해서 자신의 그 강력한 통치를 위해서 공자, 맹자, 뭐 순자, 제자, 백가라고 100분의 그 유학자들을 다 없애고 그 책을 다 불살지려고 해서 유학을 금지시켰던 사람이 진시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고 당나라가 연결이 되면 그 없어진
중국의 바탕을 연구하는 훈구학이 크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당나라 때.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성리학이 발달, 특히 남송이에요. 주희가 남송 때 성리학을 발달시켜서 주자가 되고 주자학이 발전해서 중국은 송나라 때, 원나라 때는 성리학이 크게 발달합니다. 근데 성리학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어려워요.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무슨 우주의 근원 찾고 해서 송나라, 원나라 때 연구하다가 이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가 되면 양명학,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리학이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정신적이니까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발달해서 왕양명이 발달했습니다. 청나라는 민족이 다릅니다. 명나라, 송나라, 한나라는 다 한족이에요. 중국에. 근데 이 청나라는 만주족입니다. 여진족이에요. 이 청나라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여진족이고 만주족이니까 한족에 비해서 처지죠. 그래서 이러한 고차원적인 학문을 연구하지 못하고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크게 발달합니다. 이 고증학은 좀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이에요. 과학을 발달시키고 정치 이용하고 약간 수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가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달한 유학 가운데 국가마다 발달한 학문이야. 약간 성격이 다르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정리한 게 최근에 중화민국이에요. 시진핑이요? 마오쩌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마오쩌둥이 등지 이거 다 없애고 자기 사상을 중국에 심어서 이제 중국의 중화민국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훈인고학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훈인고학 들어오고 성리학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고전학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실학이 발달하게 돼요. 우리나라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 고증학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실학을 발달시켰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학문이고 양명학 들어왔어요. 이 양명학은 굉장히 실천적인 학문이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학문인데 우리나라 성리학이 너무 발전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황하고 이 선생님이 양명학이 들어오니까 이황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양명학 같은 학문을 발달시키면 자기 학문에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금지시킵니다. 우리나라 양명학이 발전할 수가 없게. 그래서 양명학이 그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황에 의해서 금지가 되니까 또 하지 말려면 또 몰래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 강화도에 가서 몰래 양명학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나중에 독립운동할 때 양명학자들이 등장하게 합니다. 이게 전체를 중국 유학이라고 하고 국가마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중국에 원나라도 있잖아요. 거기 영향 안 받아요. 원나라는 무슨 쪽이 세운 나라입니까? 몽고? 징기스칸. 징기스칸. 이 원나라는 더 문화가 중국 한족보다는 낮아서 예, 이런 거를 발전시킬 만한 동력이 되지 못하고요. 중국 문화의 가장 기본은 한나라죠. 중국 민족은 한족, 글자를 한자, 문화를 한문화라고 해서 중국은 한나라가 가장 바탕이 된 게 중국이고 이 당나라는 한나라를 바탕으로 한 문화를 크게 발전시킨 나라가 당나라. 장태조, 뭐 양귀비나라고 하는 게 당나라. 송나라는 그 학문적으로 크게 발달한 나라가 송나라고 무역이 크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그럼 명원가명은 한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건 다 요거는 몽고족, 요거는 만주족. 만주족. 네. 요라고 또 있었죠? 요나라. 네, 이건 거란족. 네. 그러니까 원래 중국 민족은 한족이고 네. 주변의 민족들을 다 오랑캐라고 하고 우리도 중국에서 볼 때는 오랑캐 하나죠. 동이족. 네. 80년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동학농민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80년대에는 격변을 해서 개화 반대 운동. 그래서 절대로 그 서양과 문화를 변화하지 말자는 그 상소문을 올리고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청나라가 나서가지고 당시 조선이 너무나도 혼란하니까 자기네가 이제 제시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등장하기도 하고 1890년대가 되면 이제 의병활동을 전개 됩니다. 의병은 이제 민비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처참하게 살해가 당하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 군대가 아니고
각자 의병이 조직이 돼서 이제 을미의병으로 밀리가 중국의 몇 년이죠? 95년입니다. 95 년. 을미사병. 이거 그냥 넘어갈까 봐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개화파 계보거든요. 그 기에서 발달한 개화파. 근데 이 개화파가 또 둘로 나뉩니다. 여기 보시면 천천히 하자 온건 개화파, 빨리 하자 급진 개화파. 천천히 하자 개화파는 청나라식으로 우리나라도 천천히 근대화하자. 급진 개화파는 바쁜데 청나라가 아니고 일본식으로 빨리 하자. 그래서 개화파가 둘로 또 나뉩니다. 온건 개화파하고 급진 개화파. 이 둘의 대립이 갑신정변입니다. 청나라를 이용해서 친청파, 일본을 이용해서 친일파. 그래서 온건 개화파하고 급진 개화파가 충돌해서 벌인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어느 한 파가 일으키지 아니고, 네? 어느 한쪽이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정변이? 급진 개화파가 그렇죠. 세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네. 온건 개화파가 집권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등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네 급진 개화파가 일본식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렇죠.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온건 개화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 조계사 앞에 있는 우정국, 당시 우편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만든 우정국 개막 템포 끊는 날을 D-Day로 잡아서 문 다 막아놓고 아무나 하나 열어놓고 열 나오는 그 온건 개화파를 다 칼로 칩니다. 이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실패해요. 네. 실패한 이유가 이제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 싸움을 말립니다. 그 당시에 민비는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급하니까 청나라에다 구원을 요청했고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이 갑신정변을 실패를 끝나는데 그 갑신정변 당시에 체결했던 조약 내용 중에 그 여기 몇 개를 더 갖다 놨습니다. 14개절 개혁정당. 갑신정변 당시에 박영효, 김옥균이 정부에 제시했던 14개절 개혁 요강이 있습니다. 당시 고종은 겁에 질려서 이 조약을 사인을 하게 되고 이 조약을 발표를 합니다. 이 조약 중에 보면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그 청나라에 끌려가는데 흥선대원 빨리 돌아오게 하고 그 뭐 지조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금 조세제도입니다. 이거를 개혁해서 국가 수익을 늘리게 하고 규장각은 그 왕실 안에 있던 도서관을 폐지하기. 이거 전부 다 이제 그 당시 그 온건 개화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모든 돈에 관한 것은 호조, 한 군데에서 관리하게 하고 그 국가의 재정 상태를 장악하기 위해서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꼭 3일 동안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3일. 그래서 김옥균의 3일 천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3일 동안 급진 개혁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개혁을 마구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에서 군대가 도착해서 이들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이제 급진 개혁파가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망명을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나라에 상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 하나 만들자고 그래서 배 밑 앉아가지고 천 쭉 잘라가지고 우리나라 급히 그린 게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일본으로 망명하던 이 급진 개혁파들이 만들었던 게 태극기인데 저 사람들이 다 왕족이고 박영효는 왕의 사위였고 양반들이어서 어느 정도 그 학문적인 바탕이 있는 사람이어서 국기가 아주 철학적으로 팔괘가 있고 태극이 들어가고 세계에서 가장 그 철학적인 태극기가 만들어요. 빨리 바꿨으면 돼. 왜요? 복잡해서요? 그럼 그 사람은 친일파로 보는 거예요? 친일파죠. 일본을 등에 업고 그 김옥균이 일본의 극비리에 가서 그 당시에 돈 150원인가를 그 군자금을 얻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친청파를 제거하고 자기네가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일으켰던 게 갑신정변이죠. 이게 성공했으면 우리나라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식의 근대화가 이루어졌을 거고 어찌됐든 실패로 3일 천하로 끝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민씨 세력이 등장하고 36년 안에 평생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할 수 있었겠네요. 역사에서 이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이게 1885년부터 7년까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검은도를 점령하고 가지 않고 버팁니다. 3년 동안. 우리나라 섬 하나를 영국이 마음대로 점령하고 이거 제국주의 침략이고 이 당시에 그 러시아의 남하가 아까 말씀드린 연해주를 이용해가지고 점점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확장을 시키니까
일본이 끼어들어서 미국과 다른 나라가 끼어들어서 일본이 특히 영국에게 너희 힘들고 바쁜데 뭐 여기까지 오느냐, 이쪽 러시아 나가면 우리가 막아줄 테니 영국은 우리 일본을 지지하라 그래서 그 유명한 영일 동맹이 체결됩니다. 영국과 일본 사이의 동맹. 그래서 일본과 영국이 손을 잡고 러시아의 남하를 일본이 막아주는 대가로 조선은 너희 일본이 차지해도 좋다라고 영국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1882년에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미 통상조약을 체결해서 82년이면 최초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 말고 서양과 체결했던 최초의 조약 체결했던 게 미국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아주 친밀한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근원에서 벗어날 수가 그때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혹시 루즈벨트는 아니죠? 조금 뒤입니다. 루즈벨트는. 뒤에? 카스라 텍트비랑 체결할 때니까 조금 더 뒤. 생각이 좀 갑자기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거를 보고 영국도 조약 체결하자고 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등에서 계속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해서 완전히 우리나라 문호가 개방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그 내용이 보면 아주. 근데 그분들이 조약만 체결해놓고 일본한테 다 끌어낼 거예요. 네, 팔아먹었습니다. 영국도 우리나라 포기했죠. 미국도 카스라테프트비랑 포기하고 러시아는 러일 전쟁으로 패배해서 포기. 이 동학농민운동도 이게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엄청나게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쌀 문제입니다. 일본 상인들이 처음에는 영국산 물건을 갖다 팔다가 차츰차츰 일제 물건으로 바꾸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경제적 수탈을 하게 되고 결국 농민들이 쌀을 다 뺏기게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저항하는 방공령이라고 해서 쌀 보내지 말자 그래서 방공령, 일본에 쌀 보내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방공령이 실시가 되니까 일본이 조약 위반이다 이것은. 왜 조선이 보내게 된 쌀을 안 보내냐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강력한 압력을 가하게 되고 당시에 최재우는 1860년대에 등장했던 동학사상가였고요. 이대 교주가 최시형입니다. 이 최시형이 등장해서 이 동학을 그냥 사상이 아니라 운동으로 농민 전쟁으로 확대를 시켜서 1894년에 동학 농민 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농민들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참을 수가 없는 거. 당시에 민비는 이제 이 동학 농민 운동이 전개가 되니까 정부 관군을 파견해서 이제 전라도 일대에서 보부에서 이제 관군과 우리나라 농민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동학 농민들이 승리합니다. 전추성을 점령을 하고 세력이 점점 확장이 되고 전라도 일대를 완전히 동학 농민군이 장악을 하게 되고 아주 이게 동학 농민이 급박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게 요즘 우리나라 광주 사태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요.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이때 정신을 살리자고 농민들을 중심이 돼서 이 정부에 반대하는. 결국 당시에 민비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힘만 갖고 안 되니까 일본의 구원을 요청하고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와서 자기네끼리 싸우는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 발발이 그것 때문이지. 네,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그 청일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얻었게 해지고 터지고 우리나라가 피해보는 건 기정사실이죠. 이 전쟁에서 상상을 초월하게 일본이 승리합니다. 이 체결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 조약 체결하고 이제 미국이 또 뒤에서 이제 졸작을 부립니다. 싸우지 말고 빨리 조약 체결하라고. 청나라한테 이제 죽고 빨리 끝내라.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체결한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청나라는 전쟁에 졌으니 일본에다가 땅을 주게 됩니다. 야오뚱반도, 요동반도를 이때 일본이 차지합니다. 타이완, 지금 대만 땅도 일본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 차지하고 타이완 차지하고 엄청난 전쟁 예산을 받고. 그다음 무슨 제도예요? 그다음 홍콩? 펑무 제도요. 홍콩 옆에 있는 조그만 섬들입니다. 섬들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뭔가 하면 이 야오둥반도는 요동반도예요. 이 요동반도가 지도
지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동반도, 약동반도. 삼각형으로 된 반도가 요동반도인데 이 요동반도는 러시아가 차지하려고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인 땅인데 갑자기 이 땅을 일본이 차지했으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면 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온다고 러시아가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 세 나라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면 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오니 돌려주라고 간섭을 합니다. 이 사건이 삼국 간섭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뺏은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돌려주라고 해서 일본이 뺏겨요. 다시 이걸. 그러니까 일본이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러시아에게.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또? 러일 전쟁. 그래서 러일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싸움터도 우리나라입니다. 청일 전쟁 싸움터도 우리나라. 시간이 강원전쟁 몇 년도죠? 1904년부터 5년까지. 1900년 20세기 들어와서 네, 1904년부터 5년까지. 삼국 간섭은 아까 말씀드린대요. 1895년에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돼서 야오등 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간섭해서 청나라에 돌려주게 한 사건이 삼국 간섭입니다. 정일전쟁이 있는 한참 후인데 정일전쟁은 한참 후이라고 한참 뒤라고. 러일 전쟁하고요? 네, 정일전쟁이. 1905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뒤인 줄 알아요. 10년. 1895년에 그 삼국 간섭으로 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게 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엄청난 또 반영을 일으켜서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세구나. 러시아가 간섭해가지고 이 땅을 돌려주는구나. 그래서 민비가 정책을 바꿉니다. 친러 정책으로. 이 민비는 계속 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청했다가 친일했다가 친러했다가 바꾸는데 삼국 간섭 이후에 민비의 정책이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으로 친러 정책을 실시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자 그 세 나라가 삼국 간섭을 하게 되고 명성황후는 당시에 또 러시아가 더 막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정책을 친러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명성황후가 민비가 친러 정책을 실시하자 일본이 더 이상 민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일본 남이 일본 그야말로 정치 깡패들을 끌어들여서 경복궁에 잠입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으로 전개합니다. 이 을미사변도 뭐 얘기가 아주 많죠. 그게 여기구나. 네. 친러 정책. 네, 그 정책이 친일에서 친러로 바뀌게 돼요. 여기 경복궁 가보시면 그 명성황후 건천궁에서 일본군에게 그 살해당하는 건천궁 건물이고 그 시신을 그 옆에 살해다 갖다가 화장을 시켜서 태워버렸다고 하죠. 이 을미사변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치고 뭐 위안부 뭐 이런 거보다 저는 이게 더 창피하고 더 막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종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그야말로 의지하던 부인 민비가 명성황후가 일본 깡패에게 처참하게 그 살해당하는 걸 보고 뭐 쩔쩔맸겠죠.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징징징징 거리니까 당시에 러시아 공사가 베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계시면 왕도 신변이 불안하니 갑시다 그래서 고종을 데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이 사건은 아간 타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1년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생활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게 옛날 사진이고 저게 지금 남아있는 러시아 공사관이고 저희 정동에 가시면 하얀 지금 기둥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 1년 동안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또 뭐 아주 야사가 많습니다. 그 엄상국 그 명성황후가 죽었으니 그 왕을 그 도와주는 케어해주는 그거 상궁이 하나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엄상국이고 그 엄상국이 영친왕을 낳고 엄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근대 교육도 이제 엄비에서 시작되고 1년 동안 고종은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 마시고 그 서양 음악 들으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서재국이라고 위치가 어디죠? 네? 지금 위치가 어디죠? 정동이요. 정동에 가시면 이 하얀 건물 지금 경복. 네? 정동에. 네, 정동에 가시면 지금 공원이 있고 다 없어졌어요. 이 러시아 공사관 터는. 그리고 좀 기둥만 지금 하나 남았어요.
이때 그 미국에서 서재필이 교육합니다. 서재필. 독립협회 회원이었고, 그, 아까 갑신정변 당시에 일원이었었어요. 그 서재필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서재필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서 크게 성공을 해서, 결혼을 아주 잘했나봐요. 그 미국 여자하고. 그래서 큰 이제 부를 축적한 다음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니까 서재필이 귀국해서 고종을 찾아갑니다. 아가에. 러시아 공산에 가서 왕이 여기 계시면 어떡하느냐. 빨리 나와서 나라를 다시 통치하라고 서재필이 계속 고종에게 이제 강언을 해서 고종이 드디어 1년 만에 무서워서 경복궁을 못 가겠다. 나는 가까이에 덕수궁에 가겠다. 그래서 덕수궁으로 고종이 돌아옵니다. 덕수궁에 돌아온 고종이 우리나라가 제국이 되는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1867년.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황제가 통치하는 황제 국가가 됩니다. 고종은 고종 황제가 되시고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연호를 만들고 원구단을 만들어서 그 제사를 모시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 개혁을 실시합니다. 광모개혁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학교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근대적인 교육도 시키고요. 어쨌든 대한제국은 제국으로서 큰 그 면모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미 이때는 일본의 침략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그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침략을 당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형식적인 대한제국 선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좀 흐린데 대한제국 기금 선포할 때가 서재필이 영향이 큰 겁니까? 네, 독립협회가 크게 영향을 했어요. 독립협회,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 말씀을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 왕실 그 가족들입니다. 고종, 고종, 순종, 영친왕. 예. 그리고 저기 그 아까 말씀드린 엄상궁이 그 엄비가 돼서 그 왕비 대우를 받았고 저 끝에 있는 게 그 덕혜옹주. 나중에 일본에 가서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 순종이요. 가운데가 고종은 계시죠. 흥선대원군입니다. 저분이 긴 이게 이제 운영궁이고요. 이게 명성황후라고 하는데 이 명성황후는 그 사진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추정을 해요. 이게 저 상궁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명성황후가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를 않아서 그 상궁을 자기 옷을 입혀서 찍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명성황후에 대한 그 실존 사진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갑신정변 일으켰던 그 주역들입니다. 김옥균, 박영효 등등해서 거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저 건물이 그 조계사 앞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무정 감시는 고종은 1919년 3.1운동 직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고 머리도 저기 자르셔가지고 서양식으로 황제를 옷도 입으셨고 원구단이라고 해서 대한제국 당시에 만들었던 그 재단이고 이게 그 고종이 돌아가신 덕수궁의 그 서거단이라고 해요. 고종은 덕수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919년에. 돌아가셨을 때 일본이 독살시켰다는 설이 있어서 그 시신이 좀 온전치가 않았다고 해서 그 고종 황제 독살설을 바탕으로 일어났던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3.1 독립만세운동입니다. 1919년. 올해 꼭 100년 되는 3.1운동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발단이 됐던 게 고종 황제의 독살설이고 3.1운동 일으켰던 날이 고종 황제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얗게 옷을 입고 모여서 이제 독립만세를 했죠. 가장 파란만장한 사나이겠네. 고종에 대한 평가도 양분됩니다. 아주 나약하고 아주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보는 쪽도 있고 최근에 또 많은 그 논문들이 일어나서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종이 나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는 또 움직임을 최근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다고 그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을 때 고종을 이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 때 고종이 그 흥선대원군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좀 모자라서 똑똑한 둘째를 고종으로 만들었다고 전하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영특했다고 하고 나름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